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임하고 백수로 있는 성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태백의 이 산지 방목 생태 축산 때문에 유사냥과 젖소 한우하는 농가에 좀 만나 초지법 때문에 뵙자고 해서 가서 만나 뵙고 맛있는 우유랑 고기를 주셔서 얻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축산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한국낙농유교협회하고 할 때는 소비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굉장히 많이 뵀는데 오늘 또 방목 생태 축산에서 뵙게 돼서 무엇보다도 반갑고 여러분들이 이 방목 생태에 생산된 축산물을 많이 사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귀한 손님이 오신 것 같아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PT를 많이 만들려고 해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12시에 맞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2시가 넘어도 안 끝나면 PPT를 꺼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12시에 맞춰서 시간 맞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방목 생태 축산인데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푸른 풀에서 이제 풀밭에서 가축이 뛰어놀고 거기서 생산된 물로부터 여러분들이 우유나 고기 혹은 양털 그다음 거기서부터 가공한 요구르트,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목 생태 축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1차적 우리의 먹거리를 담당하지만 그 밑에 있는 제목이 환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방목 생태 축산 실험할 때의 사진인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저런 그림을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환경적 가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방목 생태 축산을 통해서 방목 생태 축산물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불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초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 억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탄소 저장은 산림뿐만 아니라 초지도 굉장히 탄소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옛날에 과거의 초지 축산은 저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저 산 꼭대기에 나무 하나 없이 저렇게 파이거나 이래서 좀 보기 싫었는데요. 점점 바뀌면서 다음. 요건 이제 뽀샵을 했습니다. 그 산에다가 나무가 같이 들어가고 저 언덕 위에 집이 있어 저기가 카페라면 무엇보다도 좋겠죠. 더 좋은 것은 저 밑에 가축이 뛰어놀면 동물이 뛰어놀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 가축이 같이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면 무엇보다도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방목 생태 축산을 만들었고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방목 생태 축산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산지 생태 축산은 농림부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고서에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지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산지에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지에 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축이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지 초지 방목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축산물을 산지 생태 축산물이라고 하고 지금은 방목 생태 축산물을 해서 방목이 강조된 그러한 그 형태의 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차 산업형, 여러분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목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치즈도 만들고 요구르트 만들기도 하고 가축 사료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행복하게 하는 6차 산업 추구형이다. 이렇게 해서 산지 생태 축산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방목 생태 축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그걸 좀 바꾸면 이제 산지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초지를 중심으로 하되 가능하면 나무도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다. 나무와 초지가 공존하고 그 가운데서 가축이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음. 방목 생태 축산의 기본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이 자연 생태계 중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축도 저기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태양이 있어야만 여러분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식물이 존재하고 식물로부터 인간은 식물을 먹기도 하고 가축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목 생태 축산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태계 안에 여러분들 여기 있듯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자연은 저기 있고 생태계는 저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는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망가지면 여러분들도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자연 생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을 하면 그 안에서 조금 작은 범위에서 축산은 축산의 생태계가 있고 농업은 농업의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산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태양은 같고 그 태양으로부터 토양 식물이 자라면 그것을 가축이 먹거나 인간이 섭취해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얻고 가축하는 거죠. 그런데 방목 생태 축산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축을 생산해서 가축 생산을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분뇨는 환원돼서 다시 땅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목 생태 축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용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저기 보시면 풀사료, 조사료 그러면 어려운데 풀사료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풀사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서 이제 거기 보면 지금 방목 생태 축산은 사료작물, 단년생,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거나 겨울에 이듬해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그런 단년생보다는 단년생 한 번 심으면 5년, 10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어서 100년도 사용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축산을 얘기하고 있고요. 방목 생태 축산은 그래서 초지에서 방목을 통해서 축산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목은 과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축산하시는 분들이 뒷마당에다 운동장에다 풀어놓은 것을 방목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방치죠. 그냥 휴식시키는 거고요. 방목은 과학 용어라서 내가 방목을 한다 그러면 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방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목 생태축의 또 하나 특징은 과거에는 여러분 맨 앞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대관령 꼭대기에 나무는 다 베버리고 풀만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축을 막 길러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관령을 견학을 갔는데 그 계곡으로 똥물이 흐르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초지 그러면 이를 박박 갑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2014년에 이제 그때 이 방목 생태 축산을 만들 때 때로는 이렇게 나무가 없이도 되지만 가능하면 나무와 같이 공존하는 초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산을 막 갈아엎거나 막 이러지 않도록 하는 축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림과 공존하고 산림으로부터 우리의 위치를 찾겠다.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불경운 초지, 즉 경운을 하지 않고 나무와 공존하는 인간 초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산업이라고 아까 6차 산업 추구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입니다. 근데 방목 생태 축산은 저 왼쪽에 있는
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저 1은 1차 산업. 그러니까 축산, 초지 축산이 없으면 그게 0이면 저기는 0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는 0이 없어도 되지만 곱하기는 1차 산업이 초지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이 0이 돼버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방목생태 축산이 아닙니다. 곱하기 하면 0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방목생태 축산의 핵심은 기본이 초지입니다. 초지가 기본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른 6차 산업은 농림부에 가면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방목생태축산은 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목적은 저랬습니다. 초지 면적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민, 농촌, 농업 소득이 좀 늘어나고 환경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지 축산하시는 분들은 농업소득을 얻고 그걸로도 소득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농해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부수적 목적으로 해서 이 방목생태 축산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여기는 그쪽에는 항상 이 지역엔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는 이 초지축산 농가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런 이제 정부가 할 일들 이런 걸 전부 거쳐서 이 사업이 됐고요. 다음.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거 70년대 대관령 중심으로 한 초지 축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나무를 훼손하거나 땅을 훼손해서 그다음 방목을 지나치게 잘못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초지 축산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청이 무섭게 반대를 해서 이게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장관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다시 산지 초지 축산으로 하면 산림청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다 정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초지자를 빼고 생태라는 말로 넣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이 옛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하면서 산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 차에서 내려서 싸움한 적도 있고 엄청난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차 산업이 중심이고 6차 산업을 추구하지만 6차 산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지 중심의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소득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농해소득, 체험이라든지 가공 제품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목생태축산이 다른 축산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공부하세요. 방목생태의 중요성은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인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초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먹으니까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의 방식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물질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다음. 임업 측면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적 공익적 측면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메니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서울 사시다가 시골 가면 이렇게 그 경관을 보면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이런 것을 어메니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초지 경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미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건 지금 없어진 목장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가축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방목생태축산의 핵심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목을 하니까 동물복지 측면에서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효리가 가까이라고 하는 책, 순심이가 몇 년 전에 죽긴 했습니다만 강아지가 이효리가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육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축산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저 죽일 이런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얘는 이효리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축산물을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동물복종 축산을 방목생태 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음 채식주의자, 우리 노벨상 받은 다행인 것은 채식주의자 이게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나왔을 때 저는 걱정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채식주의자 때문에 우리가 축산하는 분들이 안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한강 씨가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겪는데 다행히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 이런 얘기 있고 이제 해설하는 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 너무 집약 축산, 공장형 축산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채식주의자가 이런 얘기들 이제 한강 채식주의자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잘 넘어갔다. 저희로서는 축산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고기 자본주의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NHK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인가 2000 몇 년인지 그때 났을 때 거대 자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고기를 비쌀 때 쌀 때 잔뜩 사놨다가 비쌀 때 팔아서 또 다른 거대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소개하는 책인데 일본 책인데 거기에서 다른 것들은 말고 그 책에 보면 이 빨간 글씨 보시면 뭐 여기 기계 수출 무역상들은 소고기 수입에 뛰어들었다. 돈 자본주의, 돈이 되면 곡물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뭐 그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뒷부분에 책 뒷부분에 가면 가축을 풀어주니 다리로 코로 흙의 감촉을 확인 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를 키워야 할지 다시금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풀어주었다. 가축을 풀어주었다는 방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목 생태 축산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가야 할 방향이다. 그래서 오신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축산물은 전부 안전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산물을 먹어서는 전혀 뭐 그 항생제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주관적인 것들이죠. 과거 자기가 축산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나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저기 오이 못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오이 뭐 냄새가 싫어하다든지 평생 못 먹는데 저는 맘모스빵을 고등학교 때 먹다 체해가지고 평생 못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안전과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의식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을 생산할 때 좋은 방목을 하면서 풀밭 위에서 공기 좋은 데서 자유롭게 떠도는 축산물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생산해도 안전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안전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안심이 더 중요하다. 이것들은 각각의 우리 소비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목 생태 축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 안심을 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 뭐 우리 축산은 세계 최고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업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방목 생태 축산에서는 안전은 뭐 기본적으로 전부 가져가는 거고요. 안심.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도 보고 축산물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여기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은 행복한 가축으로부터 맛있는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면 좋겠다. 그 중에서 자유롭게 풀 먹고 또 하나는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풀만 먹고 자란 축산물은 품질이 일정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풀 여기 있는 거 먹었어요. 저녁에 저기 먹었어요. 거기서 나는 우유 성분이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목한 것은
저는 우유 성분을 예를 들면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 방목만 제대로 됐다면 소비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사주십사. 그래야 방목 생태 축산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본연의 맛일 거 아닙니까? 오늘은 유지방이 3.5였는데 내일은 4.0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름 되면 3.0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야 진짜 풀밭에서 자란 그런 축산물이 아니겠나. 그래서 꼭 일정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산유량이 적어도 소득은 2배에 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되고, 예를 들면 우유 10kg 가지고 요구르트를 버터를 만들면 1kg가 10분의 1k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게 되면 생유로 팔 때보다 최소한 5, 6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10마리 기를 거 1마리 길러가지고도 같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적정 사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그것만 지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대관령인데요. 뭐 이렇게 돌라 있는데도 잘 하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서 나중에 풀밭이 되는 요거 이제 컨설팅 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다음 눌러줘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방목생태 환경적 가치에서 사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빼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뭐 방목의 풀은 가축에게 최고입니다. 그것처럼 영양가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고, 다음. 기능성. 방목한 기능성 우유의 중요한 성분들, 비타민 A, 비타민 1, 토코페롤, 다음. 그 다음, 리놀린산은 여러분 건강에 좋은 그 CLA라고 하죠. 옥타디센산은 이거를 구성하는 이제 전구 물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고기, 이제 우유와 고기에 들어있는 성분들, 건강 성분들이 방목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성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합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방목 소고기에서 리놀레인산,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방목우가 이렇게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등심에서도 높고요. 다음. 그다음 비타민 A, 베타카로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그래서 기능성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제목에 있는 거죠. 환경적 가치에서 초지는 사료로서 가축의 사료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영역, 공익,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지를 심으면 홍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맨 땅보다는 풀이 나 있으면 풀이 가장 먼저 나니까 홍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풀이 남으로 인해서 물이 금방 없어지는 물이 마르는 갈수를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요. 풀의 뿌리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기물을 굉장히 이렇게 잡아주는 홀딩하는 역할을 해서 물의 수질을 높여주는 물 함량 기능도 합니다. 당연히 토양의 침식이라든지 붕괴 방지를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초지가 굉장히 월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질 정화 기능, 대기 정화 기능. 그래서 도시에서도 짜투리 땅이라도 그냥 두지 마시고 잔디라도 심고 식물을 심는 일은 대기의 온도를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기 정화 기능 관련해서 뒤에 탄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온실가스 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물상 보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에는 초지에만 사는 다양한 식물들이 거기 미생물 포함해서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여러분 독일을 여행하시다 이 알프스 이쪽으로 가보시면 풀밭에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다 서 있으면 정부가 돈 줍니다. 헥타르당
60그루인가 100그루인가 지금 헷갈렸는데 그 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하나마다 돈을 지는 이유는 그 나무의 하나의 수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500여 종의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초지에 사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메뚜기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그 생물 보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어메니티.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경치 보니까 마음이 좋다. 아, 유쾌하다, 상쾌하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쉬잖아. 보건 기능, 휴양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지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초지를 기반으로 해서 축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인구 소멸, 지금 이제 시골은 인구 소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을 젊은이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양구군의 지역 소멸 특위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매달 한 번씩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전문가들이 돈으로 환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여러분 한 사람당 우리나라의 살림은 48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계산을 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당이요. 살림이. 일반 농업도 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축산에서는 유일하게 초지가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해놓은 게 경북대학 교수가 해놓으신 게 있는데 헥타르당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런데 탄소가 빠졌어요. 살림도 480만 원이 1인당 480만 원이 된 이유는 탄소의 저장 능력을 돈으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지도 만약 탄소 가치를 이때는 못했습니다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1인 헥타르당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만 원 정도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거기 책자 있습니다. 이건 근거입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다음. 초지의 탄소 흡수를 좀 볼까요? 여기 이제 가축이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같이 공존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질소 성분들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물론 흡수만 하는 게 아니고 배출도 하지만 이 초지가 이걸 통해서 이러면 이제 전부 탄소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탄소로 얘기해도 되는데 통해서 이 초지는 중요한 탄소 흡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것은 산림, 초지. 더 한다면 하나 이끼류는 이 탄소 저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 하나의 초지입니다. 다음. 거기에 뭐 이제 이 탄소 흡수원이라는 설명문을 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관을 계산하는 게 이게 1번 자료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들을 가축을 방목하니까 이렇게 이뻐졌죠. 근데 이건 과거에 논이었습니다. 다락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요 분이 퇴임하고 화우를 3마리를 번식으로 기르시는 분이에요. 이건 퇴임하고 본인의 그 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3마리를 사가지고, 화우 3마리를 사가지고 송아지를 낳으면 그거 팔아서 소득 얻는 겁니다. 이 논은 누구까지 자기 논이 아니고 옆집에 이렇게 된 논을 빌려가지고 본인이 해서 같이 공존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다음에 초지는 수질 정화 기능 앞에서 이제 공익적 기능, 다면적 기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목은 과학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방목 적정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목 강도를 잘 조절하게 되면 요 옆에서 방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기 비가 오거나. 그럼 물이 이렇게 좀 탁하죠. 근데 2번 요식물 거쳐서 내려옵니다. 요 끝까지. 그럼 이게 그냥 자갈이 아니고 위에서 물을 찍은 겁니다.
이 물이 정화돼서 마지막 나갈 때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씌인 것은 그냥 자갈같으로 보이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저기 있는 습지라든지 야초 이런 자생초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물을 깨끗이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목 강도와 방목 기술을 적정하게 쓰면 방목에 의해서 옛날 70년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전문가들이 많고 방목 기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한 목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럽은 그런 계곡 같은 데는 이 버퍼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같은 데는 10m는 버퍼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축이 못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그게 다 법적으로 되어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데는 전부 그것을 설치하게 버퍼존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불. 이거는 제가 2000년대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 산림하시는 분들은 산림이 신입니다. 나무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불 방지 억제 효과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이미 전부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안 돼요. 중요한 초지는 방어대 역할을. 어제 태백 가니까 몽토령인가 거기는 건물주에 바로 그 초지가 돼 있더라고요. 쭉 돼 있어서 거기 이제 작년에 뭐 7만 5천 명이 관광객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거기는 불이 날 확률이 없겠더라고요. 왜? 이미 초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이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지역에 따라서 특히 산속의 인근 지역 이쪽에는 초지를 조성하면 산불 억제도 하고 그 초지를 사람이 관리할 수 없으면 가축을 방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축의 생산물도 하고 불쏘시개도 적어지면서 산불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 뭐 조선일보에 쓰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산불이 저렇게 났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산불 그렇게 헬리콥터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림청에 죄송합니다. 산림청에 헬리콥터 그만 사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겠다. 그다음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제 태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7만 5천 명이 왔다 갔고 뭐 거기 양떼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30만 명, 하늘 목장 이런 데는 뭐 4, 50만 명씩 오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오는 것이 관계 인구라고 합니다. 좀 더 거기서 생활하면 생활 인구라 그러고 그래서 관계 인구들이 먼저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그렇게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여기서 살아볼까? 그러면 이제 정주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시골로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뭘로 유인할 거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축산 방법으로 여러분 오라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방목 축산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방목 생태 축산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농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농해 소득이 얻어진다면 처음에는 관계나 생활 인구로 왔다가 정주 인구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양구를 그걸 하고 있는데 양구에 돼지 농가가 딸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없었어요. 근데 못 들어와요. 난리 쳐가지고 돈을 다 정부가 해가지고 45억인가 해놨는데 난리 쳐가지고 양돈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양돈에 일본에 가보면 냄새 하나 안 나고 양돈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낙농구 옆에 사람들을 갔다 왔어요. 근데 양돈물이 흘러가는데 저 한 200m 정도의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물이 또랑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정화돼서 물이 내려가요. 깨끗한 물이. 근데 양돈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되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건 방목생태 축산이죠. 그렇게 되면 인구 증가에도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목생태 축산의 현황 볼까요? 다음.
먼저 이제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건데,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방목생태 축산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축산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초지가 있어서 방목생태 축산하실 분들은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4시간 방목을 해야 되나요? 질문하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농림부 죄송하지만 기준 만들자 하는데 안 만들고 있는데, 1시간 해도 방목이고 24시간 방목해도 방목이고 10분 해도 방목이잖아요. 그럼 방목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축종별로, 예를 들면 송아지, 젖소, 한우 뭐 이런 방목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관계없이 있어야 되는 건 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 닭은 방목하면 안 되나요? 그런 해도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돼지, 닭이 이 토양을 막 망가뜨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면 돼지나 닭을 방목 생태 축산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선 뭐 이 초식동물, 풀을 먹는 소라든지 유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는 거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방목지에다가 그 돼지를 길러가지고 뭐 진흙탕에서 이렇게 기대고 그걸 길러가지고 그 카레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고기를 써가지고요. 그런 정도면 괜찮지만, 그거는 당연히 주위에 버퍼존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에서 만일에 방목생태 축산하는데 돼지, 닭을 쓴다면 고도의 사양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방목생태 축산의 핵심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방목 강도, 단위 말씀드려서 단위 면적당 가축을 몇 마리 넣을 거냐, 풀 양에 따라서 잘 집어넣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건 딱 하나만 소개를 하는데요. 저기 굉장히 많은데, 제가 낙농의 마이페이스 낙농이라고, 일본에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토모 목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내 마이페이스대로 낙농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모 목장이 방목 중심으로 한 경우와 그 옆에 일반 방목하지 않은 농가들의 소득률을 계산했는데요. 뒷부분은 그냥 보면 순수 소득률은 미토모 목장이 60이고 그 옆에 있는 고능력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여기 보시면 그 총 지출액은 고능력우, 그냥 방목하지 않는 능력은 일본 돈으로 2,671만 엔이었고 방목 목장은 691만 엔이었습니다. 총 소득은, 지출액은. 근데 소득을 보면 고능력우보다 방목 중심 농장의 소득이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들어가는 기계도 필요 없고 분뇨 처리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이 약을 쓰는 일도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오히려 순소득은 높아진다, 그런 자료들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경비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방목 생태 축산에서 여러분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초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해당 농가가 있나, 다 있긴 한데 제대로 방목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초지에서 방목은 사실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할 거냐는 이제 논의를 돼야 되지만, 그런데 방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그런 좀 생각,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목 강도, 초지와 가축의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초지도 안 망가지고 환경도 안 망가지고 가축도 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목 강도를 잘 맞춰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한 40농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이 부분들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퀘스천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산업. 6차 산업은 필수 아닙니다. 6차 산업은 체험이나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산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득을 얻으면
6차 산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6차 산업의 대부분 농가들이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지가 등한시 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초지 농가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해서 점점 초지에 대한 중요성들을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여섯 번째는 축산 농가들이 일반 저기 하는 이 경종 농가들보다 소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목 생태 축산하는 농가들은 바라건대 자기만 돈 많이 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견학오거나 뭐 이제 체험하러 오시면 지역에 사는 좋은 농산물들을 좀 이렇게 매대를 만들어 주셔서, 판매대를, 그들도 거기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방목 생태 축산이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다. 지역의 이해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로이 하거나 젊은이들은 방목 생태 축산을 하는 때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기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축산을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시골에, 요새는 뭐 시골이 워낙 그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밭을 짓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원이 많아서, 그때는 방목 생태 축산을 하게 되면 이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축산 방식, 농우사료, 배합사료, 곡물사료 많이 주고 기르는 로부터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일에 겁을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만 먹으면 유량이 줄고 체중이 막 줄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고, 농우사료 먹을 만큼 그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득이 높아지면 되지. 그잖아요. 좀 유량이 적게 나와도 소득이 높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방목 생태 축산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혹시 너무 6차 산업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나, 초지는 구색 맞추기 위해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향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방목 생태 축산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과 조금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농가들은 그런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견학을, 1번 견학 갔다 하고 이제 얘들이 차교하러 들어오는, 이게 이제 저지라고 하는 소입니다. 주로 이제 산에서 잘 견디는 그런 소들이, 여기는 뭐 100% 풀만 먹고 자라는 거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산물 생산 농가, 마침 갔을 때 이제 부르니까 이렇게 주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목 생태 축산도, 우리는 이제 몇 시간 방목하는 것이 진정한 방목 생태 축산이냐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이제 기준은 정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방목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번은 이미 방목이라 표시해서 쭉 팔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게 팩이죠, 우유 팩이네요. 다음.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 다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경사지 최소한 이 정도 나무와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흑염소인가? 염소네요. 이건 경북에 있는 저희 고여서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또 간다면 이건 이제 제가 방목 실험하던 곳이요. 방목 생태에서 방목 실험하던 거여서 요 한우가 요건 이제 육성우 들어와 있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6차선 초지 방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건 저희 나라 아닙니다만 유럽의 스위스 알프스에 가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각종 유기 방목해서 생산된 축산물을 시식하는 그러한 그 코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활성화 기본 방향 중에 지금 방목 생태 축산이 그럼 새로운 방법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학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그로포레스트리, 우리나라는 산림농업, 그 중에서 에그로포레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림과 축산이 좋아하는 그걸 이제 실버 패스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림 복합 경영 혹은 뭐 산림 경영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산림 복합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기본 맥락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돈돼 있다. 그런 이제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현장에 맞게끔 적용할 거냐 하는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12시 때 끝날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다음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건을 보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지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대관령에 목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60년, 50년 돼서 대관령에 있는 그 초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죠. 그래서 거기 뭐 그 초지 삼양목장이라든지 하늘목장, 뭐 주위에 우리 뭐 양떼목장 여기 뭐 1년에 뭐 몇백만 명씩 오는 그런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다른 농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게 다른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목 생태 축산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 1년 내내 잘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똥 한번 내려가면 그걸로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의와 잘 이루면 한두 번 정도 실수하는 거는 그분들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CSV라고 하면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런 거고요. 최근에 와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초지에다가 풍력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 풍력의 소리가 굉장히 커서 시끄러운데 초지는 뭐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해도 괜찮지 않냐.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다른 농가들의 송아지 같은 것도 좀 위탁해서 같이 길러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휴식, 힐링의 공간으로서 가공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 측면에서 우리가 방목 생태 축산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본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패스트럴 시스템, 에그로포레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어떻게 배치할까 합니다. 여기 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영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여기에 그냥 방목을 하게 되면 그냥 똥물이 강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여기에는 그냥 이 관리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여기 좀 숲이 있고 그다음 그 안쪽으로는 잘 된 나무들 조림해서 심고 그 안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가축을 방목하더라도 분뇨가 얘들이 흡수하거나 흘러내려가도 얘들이 흡수하겠죠.
그다음 얘들이 흡수해서 아까 그림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런 정화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으로 이걸 할 때는 여기는 지금 버퍼존은 없습니다만 정 안 되면 버퍼존이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초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안쪽으로는 우리가 일반 경종작물 심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면 어떠한 뭐 강이라도 오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없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과제 다 돼 있습니다. 기술 축적돼 있고 제도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 초지법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서기관님이랑 담당 사무관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 소비자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맨 끝에 한 부분 초지조성 단가 현실화민 초지법 개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로 넘어가면요. 다음. 그 전에 이거 좀 이따 이거 먼저 할까요? 초지가 활성화되는데 초지 방목이 활성화되는데 1번은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이 전기목책입니다. 태양열 전기목책. 그 전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방목을 하다가 전기목책이 태양광 전기목책이거든요. 이거는 태양광으로 그냥 거기서 설치하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초지 방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시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건데요. 다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목이 쉽죠. 옛날에는 그냥 거기다 말뚝 박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목책을 통해서. 다음. 그러면 어떤 일도 하냐면 아까 그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논이 휴경논이었는데 얘들 그 화호 방목하신 거 보실 수 있죠? 야마구치 현인의 다음. 이건 사료용벼입니다. 사료용벼도 제가 열심히 2000년대부터 쌀이 남아들면서 했는데 사료용벼를 이렇게 심은 상태로 목책이죠. 전기 목책으로 조금씩 이거 여러분 많이 공룡알 많이 보셨고요. 이렇게 먹게끔 해서 이걸 그냥 방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목책, 간이 전기목책, 이동식 전기목책이 급격히 발달됨으로 인해서 1번은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되려면 목책이 있어야 되고 목책은 다행히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우리가 초지의 본래의 축산의 목적이고 농해 소득을 얻는 6차 산업들이죠. 여기는 뭐 이 사진은 평상시에는 이 산꼭대기 초지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목장주가 쓰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인근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예배 보고 합니다. 요거는 조그맣게 진 거는 그 교회 사람들이 여기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와서 교회하고 바로 옆에까지 가축이 이렇게 방목되어 있죠. 여기 이제 유럽인데 이렇게 다른 농작물도 같이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소득을 얻지만 지역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한 방법으로서 방목생태 축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초지법 개정입니다. 오늘 아마 축산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들은 좀 관심이 없겠어서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되네요. 제가 이제 20년에 이 초지법 개정하려고 했던 것 중에 현행은 축산진흥에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초지는 경관이 중요하다. 이걸 놓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놓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 꼴통들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지 기능 계획을 다른 법은 전부 5년마다 초지 관련 계획, 진흥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특별법입니다. 어느 법보다 우선됩니다. 근데 일선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진흥계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계약 연장, 이거 골치 아픈데요. 다음. 초지조성 단가 다음.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눌러봐 주실래요? 초지조성, 앞으로 가야 되겠네. 초지조성에 있어서 초지조성 단가가 산림이나 일반 경정농업보다 너무 가격이 적어서 저거를 지금 정부가 우리 여기 서기관님도 계십니다만 3년에 한 번씩 초지조성 단가를 산출하는데 이제 제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건설하시는 분이나 산림하시는 분은 품샘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서 초지 품샘을 만들면 그거는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초지 방목 생태 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12년 지난 지금 인식이 돼가지고 삼세력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초지협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4주 전에는 전라도 광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은 또 전국 산림방목축산화 추진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말은 다르지만 방목생태축산이어서 이런 현장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점점 이 방목생태축산을 통해서 소비자한테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과 축산, 우리가 축산인들한테는 농해소득을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점점 갈 수 있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전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중요한 일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무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무리 사진. 이 사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멋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방목생태축산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소비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정 가격에 사주시면 높은 가격에 사달라는 말씀 아니고요. 적정 가격에 사주시면 우리 축산 농가들은 열심히 생산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손녀들과 손주들과 좀 방문해 주셔서 농촌에 있는 농가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무엇보다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목 기술,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 방목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에 맡기면 될 것 같고 오후에 많이 논의될 것 같은 또 하나는 초지법과 관련돼서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인 특별법인데 일선 공무원 혹은 축산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초지법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여러분들 오후에 이 삼수령 목장에 와서 아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초지법을 좀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방목생태축산이 우리나라에 나갈 길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전의 노력을 해주사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소비자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